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뽀개기 어느덧 8장으로 들어왔는데요. 8장은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에서의 8장은요. 원소의 주기성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줌달의 일반화학에서는 7장에서 다룹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여러분들 주기율표는요,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주기율표는 일반화학에서 2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챕터 2에서 처음으로 다룹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챕터 2의 3번 영상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는 모든 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과학 모든 분야에서 다루는 물질들은 모두 주기율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화학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이공계 학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율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2장 수업 영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슬라이드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주기율표는 1869년 멘델레예프가 러시아의 화학자인데요. 멘델레예프가 직관적인 통찰력과 그다음에 끈기가 아우러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1860년대 후반인데요.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프가 그 당시 보고된 한 60여 개의 원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소들을 본인 수업 자료에 넣으려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날 학생들이 엄청나게 카드놀이에 빠져 있어 가지고 멘델레예프가 60여 개의 원소를 카드에 적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줬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리를 해보라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카드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나열해보고 저렇게도 나열해보다가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이게 나열을 했더랍니다. 그러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멘델레예프의 회고록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책상에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카드의 배열이 완성되었고 그걸 표로 완성했다고 하네요. 자, 그 표가 바로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만든 초창기 주기율표입니다. 그 당시 주기율표는요, 지금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에 따른 배열인데요. 그 당시에는 단지 원자량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 화학적 성질에 주기적 반복에 초점을 맞춰서 배열을 해보았고,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들이 존재하죠. 자, 멘델레예프는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무조건 주어진 원소를 강제로 끼워 맞추지 않고 안 맞으면 비워놓았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발견되면서 다른 원소들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현대식 주기율표로 들어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주기율표는 현대식 주기율표. 지금까지 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118개의 원소들이 보고되었고 그 중에서 자연 속에서 발견된 게 94종이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합성한 원소가 24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원자 번호는 여러분들 이제 원소교가 있으면 자, 원소교를 X라고 표시하면요. 원자 번호가 바로 위에 Z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Z가 바로 원자 번호죠.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와 같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를 보시면 금속의 경우에는 왼쪽 중앙에 배열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는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알칼리 메탈이라든지 알칼라인 어스 메탈, 그 다음에 트랜션 메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기율표에서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메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금속 오른쪽에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은 전기 비전도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 음이온을 잘 형성하는 그러한 원소들인데요. 비금속의 경우에 여기 노란색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역이 바로 비금속입니다. 자, 비금속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금속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메탈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초록색 원소들 보론, 실리콘,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바로 준금속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를 제가 안 했는데요. 알루미늄, 갈륨, 틴,
비스무스. 자, 여기 하늘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준금속이고요. 준금속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금속입니다. 자, 전자 배치와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주기율표이고요. 비슷한 성질끼리 같은 열, 즉 그룹이죠. 족이라고 하고 세로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줄이 족이에요. 족은 영어로 그룹.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입니다. 이게 이제 1주기, 두 번째 줄은 2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3주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같은 족은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1족은요, 수소를 빼고 리튬부터 소듐, 포타슘, 이 금속들을 뭐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초록색. 자, 이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의 1족이고요. 최외곽 전자가 1개입니다. 그리고 그 최외곽 전자 1개를 잃고 일가의 양이온을 잘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색에 해당하는 금속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알칼라인 어스 메탈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2족, 2A족이라고도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자, 1족은 1A족이라고 표시하고, 자, 1A, 2A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전이금속 영역인데요. 이 전이금속 영역까지 포함하면 1족, 2족, 3족, 4족, 5, 6, 7, 8, 9, 10, 11, 12, 13족이 보론입니다. 그런데 이 13족을 우리가 13족부터 14, 15, 16, 17, 18족이 이제 비활성 기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3족에서 12족을 제외하면 주족 원소라고 해서 그 주족을 우리가 특별히 1A족, 2A족, 그 다음에 여기 13족이 3A족이라고 이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4A족, 따라서 마지막에는 8A족,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는데, 자, 알칼리 토금속은 2A족입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가 이 두 개고요.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잃고 이가의 양이온을 잘 형성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7A족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그룹은 7족인데요. 7족을 보시면 7족은 우리가 할로겐 연소라고 하죠. 자, 할로겐 연소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주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원자 분자 형태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F는 F2 형태로, Cl은 Cl2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걸 좋아하고, 최외곽 전자가 7개인데 옥텟 룰을 따르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일가의 음이온을 잘 형성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8A족 또는 18족이라고 하는 마지막 족은요, 여러분들 비활성 기체죠. 어떤 데는 비활성 기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활성 기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활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활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주로 단원자 기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륨은 그냥 헬륨 혼자, 원자 하나 형태로 존재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제 뭐 종종 영어로는 inert gas 또는 노블 가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8족에 해당하는 8A족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이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A족, 2A족과 3A족부터 8A족까지 원소들을 우리가 주족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주기에 대한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고, 주기율표는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제 원소 기호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 12.011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평균 원자 질량입니다. AMU 단위의 평균 원자 질량인데요. 자, 원자 질량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일반화하게 챕터 3장, 3장의 첫 번째 영상, 자, 그 영상 번호로는요, CH03의
0번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자 질량과 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원자 질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주기율표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 영어로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율표를 보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죠. 네, 이 족은 그룹, 이제 주기율표의 세로줄인데 이 족은요, 같은 족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 같은 화학적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원자과 전자에서 비롯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란 게 무엇이냐면요,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자에서 가장 바깥에 주양자 준위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인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을 우리가 밸런스 쉘이라고 합니다.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최외곽 껍질이 있고, 이 안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 다시 말하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요. 이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좋은 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형태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쪽에 존재하는 알칼리 금속은 NS1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튬의 경우에는 뭐 어떤가요? 여러분들 전자배치 기억나시죠? 1s2, 2s1입니다. 자, 리튬 밑에는 뭐가 있죠? 소듐이 있습니다. 소듐은 1s2, 2s2, 2p6, 3s1입니다. 그 다음에 포타슘이 있는데, 포타슘은 1s2, 2s2, 2p6, 3s2, 3p6, 4s1입니다. 자, 보세요. 자, 리튬, 소듐, 포타슘을 보면 가장 바깥 껍질이 바로 2번, 주양자수 2에 해당하는 2번 껍질이죠. 그리고 소듐은 3번 껍질입니다. 포타슘은 4번 껍질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S오비탈입니다. 다 S죠. 2번, 3번, 4번 주양자수 번호만 다르고 S오비탈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S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도 역시 하나씩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 갖는 이제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원자 가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본 건데요. 이 원자 가전자가 개수도 똑같고 원자 가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모양도 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반응성을 주로 결정하고 결합에 관여하기에 가장 중요한 전자이기 때문에 이 반응에 참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7A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7A족은 여러분도 앞에서 배웠기를 할로겐 원소라고 하죠. 자, 7A족의 플로린을 한번 봅시다. 플로린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5입니다. 자, 최외곽 전자. 자, 2번 껍질에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5개. 다시 말하면 최외곽 전자인 원자과 전자는 총 5개의 전자가 있죠. 5개의 전자가 있고, 그 밑에 염소를 한번 볼까요? 클로린을 보면 1s2, 2s2, 2p6, 3s2, 3p5입니다. 세 번째 껍질에 s오비탈 2개, p오비탈에 5개의 전자가 차 있죠. 따라서 이때도 7개의 전자입니다. 위에 잘못 썼네요. 플로린은 7개 전자죠. 자, 그래서 자, 플로린도 원자과 전자가 7개, 그 다음에 클로린도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따라서 뭐 물론 플로린, 클로린, 그 다음에 밑에 브롬도 있는데 브롬도 역시 7개고요.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서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의 주기적인 물리적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 3개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언급한 3가지 물리적 성질이 이제 이번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유효 핵전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영어로는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하는데요. 유효한 핵 전하를 의미해요.
자, 기호로는 ZEFF라고 이렇게 써놨죠. 자, ZEFF는요, 무엇이냐? 유효핵전화란, 자, 핵에는 무엇이 있죠? 핵에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자, 모든 원자에는 양성자가 존재합니다. 자,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갖죠. 자, 양성자는 영어로는 프로톤. 근데 얘는 델타 플러스입니다. 자, 이 기호로 표시하는 거 기억나시죠? 양의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이 양의 전하 때문에 음의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리고 그 전자들이 핵 주위를 맴돌고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전자들이 느끼는 핵의 전하가 바로 핵전하입니다. 자, 핵전하는 무엇이냐? 전자가 느끼는 양성자에서 비롯된 양전하를 의미합니다. 그게 핵전하죠. 왜? 핵에는 전하를 띤 물질이 양성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유효핵전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효핵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수소를 한번 봅시다. 수소는요, 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자가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맞죠? 자, 이때 최외각 전자가 한 개인데 이 전자 한 개는요,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가 만들어내는 양전하를 모두 독차지합니다. 자,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겨져요. 맞죠? 그리고 이 프로톤이 갖는 양전하는 모두 다 이 전자 하나를 끌어당기는 데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오로지 양성자, 그러니까 핵이 가진 양전하를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수소의 경우였지만 수소 말고 이제 헬륨부터는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랑 같기 때문에 양성자도 증가하죠. 이로 인해 핵전하가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양성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개수도 같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전자들 여러 개가 핵의 전하를 나누어 가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헬륨이다. 자, 프로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그런데 헬륨은 전자도 두 개 있습니다. 자,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자 두 개가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자, 헬륨의 전자 배치는 1s2죠. 자, 근데 이 전자는 각각 전자가 만약에 하나라면 여기에 이 전자가 없어요. 이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전자 하나만 있다면 이 전자는 핵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양성자에서 비롯된 양전하를 모두 다 독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돼요? 두 개 이상이면 역시 핵전하도 나누어 가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리튬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리튬의 경우에는 2주기에 존재하는 원소이고 원자번호 3번입니다. 따라서 리튬은 여러분들 전자배치에 쓸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전자배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선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튬은 1s2, 2s1입니다. 맞죠? 자, 1번 껍질. 자, 1번 껍질에 s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고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번 껍질에 s오비탈에 전자 한 개가 채워진 형태예요. 자, 그리고 얘는 프로톤은 세 개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프로톤을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1s2는 핵에서 가까운 거리에 전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핵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먼 거리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번 껍질의 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최외각 전자 입장에서 자, 이 전자 입장에서 양성자 3개, 양전하 3개 값을 오롯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이 결국에는 핵심부 전자라고 하는 이 1s2에 존재하는 1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두 개가 양성자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 중에서 남는 양전하를 이제 2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겨우 조금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최외각 전자 한 개 입장에서는 바로 안쪽에 있는 1s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핵전하를 빼앗아 가고 남는 핵전하만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건데 이 핵전하를 바로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고요. 간단히 식으로 쓰면 Z effective는 Z 빼기 시그마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Z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는요,
쉴딩 컨스탄트라고 해서 가리움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효핵전을 정리하고 분석해 보면요, 같은 주기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리튬을 보시고 베릴륨,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플로린, 네온에 대해서 이제 그 Z 이펙티브를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효핵전하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맞죠? 자,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서 양성자의 핵전하를 빼앗아 가더라도 최외곽 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핵전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가더라도요, 보시면 리튬에서 소듐,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으로 가죠. 자, 주기율표 아래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가더라도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핵 전하는 증가합니다. 맞죠? 근데 이때 내부 전자의 개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 내부 전자라는 건 뭐냐면요, 최외곽 전자 말고 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입니다. 자, 그 전자들도 개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전자들이 빼앗아가는 핵의 전하량에 비해서 유효핵 전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유효핵 전하는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엔 유효핵 전하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다? 바로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자,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도 증가한다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원자 반지름입니다. 아토믹 레이디라고 해서,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두 개의 이웃한 금속 원자 내 혹은 이원자 분자 내 두 개의 핵간 거리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금속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금속 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원자의 핵간 거리가 어떤 거죠? 핵은 이 중심에 있을 거죠. 이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럼 핵간 거리는, 자, 이 거리일 겁니다. 이 거리에 나누기 2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 반지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자 반지름은 핵전하와 전자의 개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표에 정리된 값은요,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일단은 피코미터 단위인데요. 자, 같은 주기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같은 주기, 자, 가로줄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2주기인데, 2주기 원소들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는 최외곽 전자가 존재하는 주양자수 값이 같죠? 다시 말하면 2번 껍질입니다. 2번 껍질 2주기니까 N은 2인 상태인데요. 자, 그 상황에서 양성자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리튬에서 베릴륨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죠. 자, 양성자가 전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고 전자들이 핵에 더 가깝게 끌어당겨지겠죠. 따라서 원자의 크기는, 원자 반지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겠죠. 자, 보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입니다. 2번 껍질까지만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데 전자가 점점 늘어나더라도 그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껍질을 좀 더 뭐랄까 수축시킨다는 뜻이죠. 그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오타를 만들었네요. 자, 여기는 일반적 증가가 아니고요, 일반적 감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같은 족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족에서는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자, N은 2죠. 2주기는, 자, 소듐은 3주기입니다. N은 3이고, 포타슘은 4, 그다음에 루비듐은 5, 세슘은 6입니다. 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N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핵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껍질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원자 반지름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다른 족과 다른 주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생략을 해놨는데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를 보여주고요,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가를 보여줍니다. 자, 됐죠?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온 반지름인데요. 이온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원자 반지름의 트렌드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면 이온 반지름을 보면요.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거나 잃고 이온이 되는데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죠. 음이온은 영어로 애나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그리고 얻으면 음이온이고요. 잃으면 양이온인데 양이온은 영어로 캐타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캐타이온은 케이션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돼요. 애나이온, 캣아이온입니다. 자, 중성 원자에 비해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될 때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음이온은요, 전자가 추가된 겁니다. 원래 있었던 중성 원자의 핵전하는 그대로 같은 상태에 전자만 추가된 거죠. 핵전화 같다는 말은 양성자는 고정된 상태에서 전자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전자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 리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플로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플로린은 전자 배치를 들여다보면 1s2, 2s2, 2p5인데요. 자,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2개, 5개의 전자가 각각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f-가 되면 1s2, 2s2, 2p 전자 하나 더 들어온 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p-오비탈이 사실은 3개가 있고 그 중에 5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6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오비탈이 전자가 원래는 한 자리만 남아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6개가 되면서 p-오비탈이 가득 찹니다. 따라서 p-오비탈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 사이에 거리가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고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구름의 영역이 확장되고 결국에는 음이온의 반지름은 중성 원자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이해하면 양이온은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양이온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제거하면 전자 간 반발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전자를 제거한 거니까 그만큼 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양이온의 반지름은 중성 원자에 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트렌드를 보시면 자, 음이온의 예를 먼저 할로겐 원소를 기준으로 보면요. 중성 원자의 그 원자 반지름이 바로 여기에 보입니다. 플로린에서 클로린, 브롬, 아이오딘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음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음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보다 더 커졌죠. 그리고 트렌드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쪽에서는 껍질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플로린에서 클로린 갈 때, 클로린에서 브롬 갈 때, 아이오딘 갈 때 껍질 번호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껍질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온의 반지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의 그러니까 양이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소듐, 포타슘, 루비듐, 세슘 같은 족입니다. 그룹 안에 있는데 1A 그룹이죠. 자, 플로린은 7A 그룹인데 자, 1A 그룹 안에서 보면 밑으로 갈수록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껍질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를 하나 떼어냈으니까 이제 공간이 줄어들어서 양이온의 크기는 중성 원자의 크기보다는 작아지고 또 양이온들 사이에서도 같은 족에서는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안에 이제 원소의 원자번호, 양성자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표가 바로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 안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기성 중에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유효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유효액전화라든지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은 족, 다시 말하면 세로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또는 같은 주기, 다시 말하면 가로줄로 가면 어떻게 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기성을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원자들의 주기적 경향들인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